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연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습니다. 특검 수사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국회에선 이런 의혹이 스치듯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당시에 별 반향 없던 이 의혹이 넉 달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밀회동설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내란 특검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명예를 유지할 길이 뭔지 판단하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강경파 위주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조국 혁신당은 더 나아가 아예 당 차원의 탄핵안을 마련해뒀다며 거취를 고민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는데 과거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음모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반헌법적 사퇴 요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개혁할 때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는데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기회 기자입니다. 언론의 퇴근길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며 정치권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은 명백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정치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민주당 측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더욱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에 나서라는 여권의 공세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고발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며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9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먼저 한학자 총재 첫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까지 한 뒤 저녁 7시 반쯤 휠체어를 탄 채 특검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나중에 들으라며 말을 아꼈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며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벌인 불법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길이 열려 수사를 담당한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오늘 출석, 특검과 협의된 상태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특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진 출석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총재는 취재진이 조사 날짜를 왜 일방적으로 잡았는지 묻자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가 공범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할 의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던 그제 나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넘어선 거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총재 조사를 마치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등 사례처럼 한 차례 조사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아직 구속 여부가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신력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페이지에 이르는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법원을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영장심사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사실 안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2023년 6월 18일 무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연어 요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당시 수원지검은 개호교도관 38명을 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 점검팀을 꾸려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검찰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 연어 요리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술을 마신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던 게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교도관 진술과 출정 일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주장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고 검찰청 안에서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과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입니다. 또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 시중을 들었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고도 했는데 법무부는 교도관 진술 등을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조사 결과로 드러난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특검 역사상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권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랜 친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고 일하는 권성동 씨,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비위나 일탈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탁해버린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권 의원 구속을 신호탄으로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대되고 연말까지는 청산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비공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야당 의원에게 법원이 영장을 내준 건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워버린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에선 압박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실형 구형, 이번 권 의원 구속까지 모든 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저지선 붕괴 시나리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내부적으로는 권 의원을 시작으로 당 전반의 특검의 포위망이 좁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요일 대구를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따라 6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특검 수사로 당 안팎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론전과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마치 상륙작전처럼 몰아친다는 야당 반발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제한 하루 만에 상정했다며 논의 없는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역할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륙 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가 한참이라며 야당의 뒷북을 지적했고 그럼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안위 한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담은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근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질의가 여권에서도 나왔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고 국민의힘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왜 번갯불에 콩 굽듯 서두르는 거냐며 내용과 속도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반발 속에 민주당은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속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YTN에 장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애초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단독 회동까지 별도로 했다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치적으로 회동을 이용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벌인 40대 중국 교포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이 초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48살 중국 교포 장모 씨입니다. 장 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또 다른 피의자인 중국 교포 44살 류모 씨도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4일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12일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체포하면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는데 장 씨가 차량에 이 장비를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류 씨는 이렇게 무단 소액 결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인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킹 조직에 몸담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통신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착수 뒤 얼마 뒤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떠난 것을 확인하고 언론의 보도 유예를 요청한 뒤 장 씨의 입국 정보를 입수해 공항에서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롯데카드가 내일 오후 피해 규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일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사고 경위, 고객 보호 조치 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롯데카드가 초기에 보고한 1.7GB 수준을 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규모도 초기에 예상했던 수만 명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아침 수도권에는 1시간에 최대 67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천이 넘치고 도로가 잠기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탕물이 잔뜩 고인 도로를 차가 힘겹게 달려갑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는 차들이 엉켜있고 무릉덩이를 지나가는 차는 절반 가까이 가려질 정도입니다. SUV 차가 거의 다 잠겼어요. 승용차는 거의 아예 위에 범퍼 반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앞을 지나는 도로에도 깊고 긴 무릉덩이가 생겨 차들이 속도를 줄인 채 줄줄이 물살을 헤치며 지나갑니다. 시간당 30mm 흐붓다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이렇게 앞이 보일 때예요. 차가 붕 뜬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기 성남시 탄천도 물에 잠기면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까지 침수됐습니다. 가을 아침 수도권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경기 파주시 도라산에 1시간 동안 6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이외에도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수도권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도로와 지하실 침수,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인천에서 비 피해 신고가 37건 접수됐고 경기와 서울에서도 각각 29건, 2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발언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예. 부승찬 의원이 비교적 이제 또박또박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4월 7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을 한 게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흘 뒤에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때 이제 대선 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제보를 받았고 법사위에서 지난 5월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었죠.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 않은 사건인데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서영교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보수 정권의 아주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민정 라인이라고 라인.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정황적인 근거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과 상의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동을 가진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소영교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까지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여전히 오늘의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해소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퇴근길에 그동안에 이 이슈가 있은 이후에 출퇴근길을 거의 뭐 회피하다가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퇴근하기 직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퇴근해서의 그런 기자들과의 질문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면서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제보에 대한 정황 아직까지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몰려가서 다 모여 있었는데 그보다 이제 좀 앞서서 입장문을 내면서 어떤 입장문이었냐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한 바 없다.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서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앞서 보신 것처럼 퇴근할 때는 그냥 이제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하고서 이제 갔단 말이죠. 예, 저희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4월 7일 날 뭐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모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민 총장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입체적인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세 일환으로 또 이렇게 소위 제보라는 어떤 이름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민주당이 이렇게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 다음에 또 김어준 씨가 또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또 뭐 암살 뭐 제보 이렇게 하면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좀 점점 좀 키우고 하고 있는데 정말 뜻하다면 그 제보자의 제보했던 출처도 밝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것이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에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지금 이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흔들고 대법원장을 흔들므로써 자꾸 지금 법치주의를 지금 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한때는 이런 어떤 대법원장 사태에 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다가 그 후폭풍이 일어나니까 결국 거둬들이긴 거둬들이는데 지금 현재 이 대법원장을 흔드는 이런 어떤 태도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히 민주당의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영교 의원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들었냐면 과거의 보수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민정 라인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라인조차도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 4월 4일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자리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해당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또 지금 뉴탐사 같은 곳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부성찬 의원이 아마 좀 낚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제보 자체가 어떤 허구 내지는 조작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서영교 의원도 이런 식으로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뭐 부정확하게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밝히면서 하면은 좀 더 신뢰성 있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수사를 가지 이 정도 제보받다 해가지고 특검이 또 수사할 수도 없죠. 알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이번 의혹을 놓고 이제 크게 부딪혔는데요. 여당에서는 특검 수사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다, 또 사법부의 쿠데타다, 또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조국 혁신당의 이 조국 비대위원장은 탄핵안이 이미 준비돼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아인떼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을 경험하면서 가장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비상계엄에 제보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모의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도 보도된 거는 이화영 지사의 그 검찰의 연허회 회유가 사실일 가능성의 정황들이 드러나서 다시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면 무조건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잡아떼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의 경로 있었냐 했을 때 다 없다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있다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황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까지도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대선 당시에 파기 함성을 너무 졸속으로 하면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나 아니면 송승영 부장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 쓴소리도 나왔던 바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우리 비상계엄에서 침묵하고 또 서부지법 사태에서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최근에는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내부에서의 불신이 일으켜졌던 여러 가지 일말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란 지금 재판에서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룸사롱에서의 그런 접대에 대해서는 감찰 지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침대 재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이 될 수 있는 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대법원장으로서 제대로 어떻게 대체를 마련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소명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선택적으로 불리한 것만 곧바로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개입했을 법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특검 수사 하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수사의 대상도 아닙니다. 특검도 오늘 정면으로 부정을 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어떤 단서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좀 전에 신원이 말씀한 것처럼 뭐 아니 땡 굴뚝에 영이 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여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지금 현재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참 위험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권 분립에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어떤 직접 선출 권력, 입법 권력이 우선되고 사법 권력은 그 마치 하위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어떤 독립을 기초로 한 어떤 상권 분립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인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어떤 내란 어떤 재판 특별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떠나서 42명의 전체 대법원장을 모아서 하니까 일치되게 42명의 법원장들이 사법부의 어떤 개혁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내란 재판 특별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미운 틀이 박힌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 어떤 법관이 아니라 우리 상권 분립에 속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어떤 제보가 정말 신빙성이 있고 정말 그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떳떳하게 밝히고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수사가 의뢰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한덕수 총리의 사실은 선거 출마와도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한 것이죠. 4월 30일 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 환송을 시키는데 그 전날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하고요. 실제로 파기 환송이 되고 나서 곧바로
다음 날에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뭐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또 검증하고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에서 하기에는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보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회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그런 했는지 수사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특검 수사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어떤 사유로 지금 체포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현역 의원이 첫 사례입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게 과연 지금 증거인멸에 어떤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혐의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어떤 그 수사에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어떤 주장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2023년 9월 달에 그 소명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어떤 그 당사자의 어떤 말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뭐 어떤 증거 인멸의 그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어떤 특검 사항이 아니고 보통의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이면 과연 재판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까지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좀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정황 근거들이 너무 명백하게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 통일교의 사람이시죠. 그분이 사실 전달하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근거도 있었고, 사실 사진을 찍은 그 돈다발에 대한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관봉권이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이 되고 나서 문자로 또 이거는 뭐 신뢰를 위한 기본 이런 전달이다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충분히 1억 수수에 대한 통일교와 그런 권성동 의원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만큼의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플러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보면은 핸드폰을 권성동 의원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명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한테 접촉을 해서 특검 수사 이후에 정황 근거를 뭔가 말맞추기를 하거나 공모를 하려는 뭔가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이미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그런 증거 인멸의 그런 근거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고, 실제로 당연히 제1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구속에 해야 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실제로 만약에 불구속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한테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러면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서는 크게 느꼈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속이 된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비례가 아니라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런 것들이 또 통일교에서의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협조가 있었다라는 면에서 정교 유착의 하나의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만은 그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나는 결백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구속 직후에요,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권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사실상 특검 수사가 당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죠.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만 이미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경 의원이라든지 성교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당사와 또 원내 대표실까지도 압수수색을 지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수사가 지금 당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과연 이게 특검이 아니고 또 이런 어떤 전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 어떤 검찰이 법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들과 당사 그리고 원내 대표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겠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게 특검이고 지금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유병 특검 3대 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지금 현재 그 계엄 당일날 뭐 그 청사를 뭐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갈수록 그 계속해서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 수사도 기간도 연장을 하고 또 조직도 대폭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당 내년 선거까지도 정쟁력으로 활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원내 핵심 관계, 그러니까 한 기사에 따르면은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일부 인사들은 구인 전에, 특검이 구인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좀 약간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무래도 지금 보시나요? 그 특검 수사가 그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저께는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예상외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1년 6개월, 그리고 송은숙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대단히 지금 이제 징역형이 지금 구형될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구형을 받았는데, 물론 뭐 1심 선고는 아닙니다만은 이와 더불어 특검 어떤 수사가 있고 하니까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더욱더 지금 일치 단결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광폭한 행동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또 그전보다 굉장히 좀 단결력 있게 지금 또 오히려 더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아웃!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는 권성동 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 내겠다고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검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돈을 받고 왜 안 받았다고 그러냐? 짬뽕과 짜장면에 이제 빗대서 김병조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필 규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안 받았으면 됐죠. 그리고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대선이나 아니면은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그 친윤의 실세이기도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일교를 이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뭐 통일교에서도 수건 사업들이 많았고, 실제로 뭐 비례대표까지 추천할 권한을 요구했던 것만큼 그동안의 정교 유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솔직하게 소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성은 없고 결국에는 야당 탄압으로 본인들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 좀 딱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이제는 신호탄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통일교에 있는 지부장들이 뭐 증언하기로는 국민의힘의 뭔가 당원 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그
활동 비용을 받았고 수천만 원이 또 윤석열 캠프로 흘러간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하나씩 이제는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이를 축소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특검의 수사가 계속돼서 확대되면 많은 의원들이 이 통일교와의 관계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이 구속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크게 일을 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큰 우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론에서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뭔가 당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요게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 직후에 민주당은 지금 피냄새를 맡은 상화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달라. 그러니까 당부를 한 거거든요. 네. 당에. 네. 근데 이제 당에서는 한 의원이 구속된 거 가지고 이거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뭐 이런 것이죠. 권성동 의원이 억울한 면이 일부 있겠지만 이제 권성동 의원은 결국 이제 그 사법적으로 지금 이제 또 투쟁해야 되는 입장이고 당은 또 당대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전체와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실정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당 전체가 싸우진 않겠다 그런 어떤 의미인 거죠. 근데 저는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참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의원은 당의 중진 의원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 의원인데 지금 3심제에서 이제 구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뭐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제 아웃 자꾸 그리고 있는데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도 사실은 그런 게 과연 도리에 맞나는 생각도 들고 또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도 저는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결국은 3심제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런 측면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몰각한 그런 어떤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은 쪽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준 쪽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오늘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예,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사실은 소환 조사를 자발적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3번의 그런 출석에 대한 거부를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자의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출석하면서 건강 때문에 그래, 내가 수술 받아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수술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었고 금방 퇴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특검에서도 시간 끌기나 아니면은 이거는 권성동 의원의 그런 결과와 뭔가 레파토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등 간제 구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셔가지고 진술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고 그리고 뭐 발언한 것으로 보면은 본인의 그런 통일교의 여러 가지 그런 교리를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의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도 일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가의 그런 정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예. 특검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국민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인 책임에 본인의 일말의 그런 책임을 느낀다면 조금 더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에 나왔다. 그것도 권성동 의원, 돈 받은 사람 쪽에서 구속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날 나왔다. 그게 어떻게 이제 자진해서 나온 것이냐? 상당히 이제 괘씸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동안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돈을 줬다고 뭐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과 지금 그 한학자 총재,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도 지금 이제 윤 전 본부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그동안에도 뭐 변호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듣고 그 출석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일정을 이제 갖고 이제 출정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뭐 구속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뭐 출석했다,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과는 사실은 뭐 잘 모르고 그렇게 뭐 돈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친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비판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집단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뭐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가 있으면 어떤 종교 담당 관련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특정 어떤 종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통일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또 개인의 일탈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 사안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뭔가 정교 유착에 예. 대한 큰 건으로 퍼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구속과 그리고 오늘의 소환 조사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그런 검증과 조사가 증거가 더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작은 조직이 아니라 종교인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윤 전 본부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아들들도 너무나 많고, 아들들도 각종 사업군에서 이제 각 대표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또 이게 사건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이제 배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강 대변인을 경질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사건을 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계속 강유정 대변인 공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변인 취임하고 나서도 열심히 브리핑 잘 했고,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좀 크게 좀 약간의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대변인의 말은 대통령의 또 의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네. 또 브리핑을 하기 전에 또 메시지 팀 그리고 이 소통 홍보 라인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날의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것이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는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워딩을 조정하면서 언론과의 계속 신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속기록 삭제와 그리고 언론 탓을 일부 하는 바람에 예. 또 오히려 일이 커진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독이었다, 오보였다, 나는 잘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네네.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가 이번만이 아니죠. 강유정 대변인이 초기에,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당시 금감원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 LTV 이제 담보대 대출, 주담비 대출을 이제 대출 금지하는 그런 어떤 초강력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밥 먹고 우리하고 뭐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좀 크게 실수도 하고 그다음 뭐 사소한 실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대변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대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효정 대변인이 사실은 지금 뭐 비례의원으로 그 국회의원 생활도 뭐 1년 했지만 또 많은 방대한 어떤 그 부처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지식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과연 저는 적합한 인사인가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권 분립 이야기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법치주의라든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굉장히 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뭐 오독이다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기록을 삭제하고 본인의 어떤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급급한다든지 또 상대방 기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또 다른 어떤 2차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이번 어떤 강효정 대변인의 어떤 문제였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강효정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과 관련된 것인데 대한민국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그래서 입법권과 사법권에는 우열이 있다라는 취지로 놓고 한 발언과 관련된 건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 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윤 전 대통령한테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상권 분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사법기관 출신으로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헌법을 기존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외에는 더 구체적으로 헌법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한 건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한에 대해서 가장 높은 그런 권력의 서열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그 헌법의 이 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바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그 소장의 오늘의 발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 그리고 존중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또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뭔가 맞는키거나 아니면 절대적 권력이다라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각 기관의 그런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건데 모든 이야기들은 특히나 헌법을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더더욱이 강조를 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홍 의원님. 네. 문형배 소장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선출 권력, 즉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히 틀렸다. 헌법의 가장 기초도 모르고 있다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비판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몽테스키유에 의해서 이 상권 분립이라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면서 결국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류가 근대 문화 국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고안이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되고 서로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몇백 년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입증이 되어 왔는데 이 권력에는 절대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고 단지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능상의 차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굉장히 잘못 해석은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문영배 소장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한미 관계가 미묘해진 시점에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국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실리 외교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첫 상견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 조율입니다. 에이펙이 이렇게 한국에 이어 내년에 또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경주 에이펙 서미트에 오시고 왕 부장은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한 한국 해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 감정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시 주석 방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반중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균열을 드러낸 한미 관계도 파고들었습니다. 我们愿意同包括韩方在内的国际社会一道，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也推动国际秩序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去发展。 비공개 회의와 만찬에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5차 방중과 한반도 문제 등도 의제로 올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맞추는 실리 외교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입니다. 이번엔 왕 부장이 방한할 차례였지만 관례를 깨고 조 장관이 중국을 먼저 찾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굳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 그 자체만으로 미국 일방주의를 향한 외교적 의사 표현을 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한미동맹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경주 에이펙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또 최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태와 관련해 동맹 홀대론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고가를 기록해왔던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2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멈춘 건데요. 미국 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의 붉은 행진이 10일 거래일 끝에 멈췄습니다. 개장부터 내림세로 출발하더니 정규장 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3,406까지 밀리며 3,400선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1.05% 떨어진 3,4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동안 6조 원 가까이 우리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만 2,5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들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SK하이닉스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에 대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관망 심리와 함께 반도체, 의약품에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장은 단기 조정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FMC가 또 잘 끝나거나 또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조짐이 나오거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곧 타결될 것 같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된다면 조정은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코스닥 역시 845선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세의 소폭 오른 1380.1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25%의 대미 자동차 품목 관세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을 떠나왔는데요. 관세 인하가 계속해서 불투명한 데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도 사라지면서 하반기 저조한 실적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속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판 차량만 모두 18만 대. 월간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자 기술력을 자부해온 친환경차 비중도 28%에 육박해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직전 수요가 몰린 탓이라는 해석 대신 안전성과 상품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해 일본과 독일차와 경쟁하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왔지만 이제는 가격 대신 상품성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의 자동차 관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소비자 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경쟁사 대비 수입 비중도 여전히 높아서 관세 타격도 더 컸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에만 대미관세 관련 비용에 8천억 원을 쓰면서 1년 전 영업이익보다 16% 가까이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관세 인하가 한미 당국의 이견 속에 불투명해진 사이 먼저 관세를 낮춘 일본차에게 가격 면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변수가 됐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사라진 셈이라 전기차에서 우세를 보여온 현대차와 기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캐즘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 공장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용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정확한 가동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의 여파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현대차는 향후 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인베스터 데이를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데 지나치게 커진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하락 속에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에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혁재 LG 엔솔 북미 지역 총괄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현장에서 고객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매우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한국 근로자가 귀국한 뒤 어떤 방식으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비밀 회동설에 대해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의 퇴근길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며 정치권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은 명백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정치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민주당 측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더욱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에 나서라는 여권의 공세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고발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며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쉽게 입을 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회동설을 날조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운다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반시장 악법을 밀어붙이고 확장 재정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불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정부 아니냐고 응수하며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4회차,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돈 뿌리기로 규정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데 비해 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금 지원 같은 당장 입맛에 맞는 사탕 발림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만 당겨줄 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노동 친화적 법안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정부는 팍팍한 민생을 의식한 듯 경제가 어렵다는 야당의 지적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타에는 뼈 있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네, 100일 전에 이어받은 경제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봐서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라는 논리로 친노조 공세를 쳐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그 첫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또 지난 정부 감세 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정부도 선투자, 후 재정 건전이란 기조를 재확인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여당이 당력을 쏟는 검찰, 사법개혁이 얽힌 문제인 만큼 여야 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전에 인색한 우리 사회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청년 농업인들이 고충을 들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너무 가혹하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도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기업인들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법률 상담이나 경영 지원에 쏟는 시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선도 기술, 이른바 딥테크 기업의 고객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독점적인 산업 분야의 틀을 깨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토스가 은행에 위협이 안 되고 금융권에 도전하지 못하면 유니콘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또는 기득의 질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 대통령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들은 정책 제안들을 관련 부처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창업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벤처 투자 40조 원 시장을 실현해 제3의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씨에게 자신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러도 나오지 않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관계자 부축을 받으며 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천천히 가십시오. 그런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나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은 3차례 출석에 불응한 한 총재가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일방적으로 출석한 거라며 향후 엄정 처리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8천만 원대 금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 등을 건넨 혐의가 적용돼 있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왔다거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로비 실무를 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필두로 건진법사나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등 금품을 받거나 전달한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서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이 도입된 가운데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손예진 배우 등이 포즈를 취하며 팬들 호응에 보답합니다. 블랙핑크 리사도 깜짝 등장해 부산의 밤을 빛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찾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입니다. 24일 개봉 전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입니다.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서 더 설렙니다. 관객분들 어떻게 도와주실지 떨리는 마음을. 박 감독 특유의 색채에 네로라 하는 톱배우들 명연기가 어우러지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상황에 부딪히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올해 영화제는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경쟁에 오르는데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를 줍니다. 신인 감독들과 그리고 기성의 그 공인된 거장들이
함께 좋은 섹션에서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넷플릭스 애니 K-팝 데몬헌터스 상영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행사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데 이미 매진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이곳 영화의 전당과 남포동 등지에서 열립니다. 단순히 영화 상영뿐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옥중에서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현지 시간 17일 자기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나야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발나야는 두 나라의 실험실에서 남편이 살해됐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살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발나야는 동료들이 알렉세이의 생체 시료를 확보해 안전하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발나야는 이번 영상에서 어떤 시료를 분석했는지, 사용된 독극물은 무엇인지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에어쇼 리허설에서 중국산 플라잉카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어제 오후 에어쇼 예행 연습 중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의 후이티엔 플라잉카 2대가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플라잉카 한 대는 별탈 없이 착륙했지만 다른 한 대는 땅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선발 류현진의 호투와 노시환, 리베라토의 홈런 2방을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와의 승차를 이제 2경기 반까지 좁히며 선두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3회. 한화 리베라토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0m짜리 대형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어 문현빈의 평범한 뜬공을 기아 2루수 김선빈이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실책으로 기아 선발 김건국이 흔들리자 다음 타자 노시환은 실투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2점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시원한 홈런포로 점수를 쌓는 사이 마운드에서는 맏형 류현진의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5회까지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9승째를 수확했습니다. 3연승을 달린 2위 한화는 비록 경기가 취소된 선두 LG와의 승차를 2경기 반까지 좁히며 정규리그 막판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8위 기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기력한 경기로 3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가 더 멀어졌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이 전날 홈런 5방을 몰아친 SSG 강타선을 꽁꽁 틀어막습니다. 6회 원아웃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데이비슨이 시즌 32호 홈런을 때려낸 NC는 SSG를 4대0으로 꺾고 5위 삼성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9위와 10위가 맞붙은 잠실에서는 선발 메르세데스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키움이 두산을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박성민 전 두산 코치의 아들인 천안 북일고의 투수 박준현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투수가 아닌 유신고의 타자 신재인과 오재원이 전체 2, 3순위에 지명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북일고 투수 박준현.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찍부터 빅3로 평가받던 천안 북일고의 박준현이 전체 1순위로 키움에 뽑혔습니다. 157km까지 찍히는 빠른 공을 던지는 오른손 정통파 투수로 나머지 빅2인 김성준과 문서준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1순위가 유력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사실로 인정된 게 없다며 선수도 키움도 정면 돌파를 결정했습니다.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보답을 오늘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2004년 팀 1순위로 삼성에 입단해 20년 동안 이름을 날렸던 박성민 전 두산 코치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야구인 2세로 산다는 게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키움 히어로즈에 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투수들이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을 깨고 전체 2, 3순위는 유신고 타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거포형 내야수인 신재인이 2순위로 NC행, 타격과 주루 능력이 뛰어난 오재원은 세 번째로 한화에 뽑혔습니다. 1라운드에 지명된 10명 가운데 동산고의 신동건과 대구고의 김민준 등을 포함해 투수가 6명, 타자는 마산 용마고의 김주호와 전주고의 박한결까지 4명이었습니다. 야구 예능에서 이름을 알린 내야수 임상우는 4라운드에서 KT의 지명을 받았고 미국 템파베이에 입단했다가 돌아와 지난달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외야수 신우열은 4라운드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11라운드까지 전체 참가 선수 1261명 가운데 110명이 프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 리디아고와 4위 이민지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 세계 정상급 샷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나라의 골프 코스와 팬들 또 한국 선수들을 보며 두 선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부모는 한국 대회 나왔을 때 코스가 쉽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전 하나도 안 쉬워요. 네. 전 재작년에 여기서 컷 탈락하고 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 들고 뭐 머리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미국이랑 좀 틀린 바이브? 내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어리고 귀엽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인사도 엄청 잘해요, 다들. 지난달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프로축구 수원FC 골잡이 사박이 이달의 선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득점 랭킹 2위인 사박은 25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데 이어 26라운드 울산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팀의 4대2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북 이영재는 8월 K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골을 터뜨린 선수로 뽑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지만 여름처럼 강하게 쏟아진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오겠고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4도에 머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영남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충청 내륙과 호남에도 오전부터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로 대체로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제주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3도, 광주 27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